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대단원이 바뀌었죠.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즉 일제 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즉 일본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단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무단 통치는 1910년대 일제가 우리를 지배한 식민 지배 정책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자, 1910년대가 그렇고요. 1920년대를 문화 통치, 1930년대 이후부터를 민족 말살 통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0년을 단위로 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이 변화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1910년대 실시된 무단 통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무단 통치는 다른 말로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들의 저항, 식민 통치를 받는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무단 통치를 10년 동안 실시를 하는데 그 무단 통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롯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약탈을 했는가 또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는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토지 조사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선의 산업을 통제하고 조선을 경제적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가 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서 첫 번째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그 무단 통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일제가 35년간 조선을 이제 식민 통치를 하는데 그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 이 식민 통치를 위해서 설치된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1905년에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가지고 통감부라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통감부는 일제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기구였다라며 자, 식민 통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통감부를 폐쇄하고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를 다시 설치를 해요. 자, 그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가 바로 조선 총독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그러니까 조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설치한 최고 기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왕이 조선의 총독을 일본에서 파견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을 통해서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독이 가지는 권한은 조선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뿐만 아니라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수권도 가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3권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모든 권한과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수권까지 가지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우리의 황제가 가졌던 이런 모든 권한을 이제는 조선 총독이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에 자문기구로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중추원에는 이제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이런 중추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충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추원은 의결권을 가진,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자문기관에 그쳤고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추원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이었고 실제로는 1910년대에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그리고 열렸다고 하더라도 누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지방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전국을 13개의 도로 나눠요. 그래서 가장 큰 행정기구는 도고 그 밑에 부와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부와 220개의 군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부는 지금의 광역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군은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와 군 밑에 읍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행정 단위는 읍과 면이고 각 읍과 면의 읍장과 면장을 이제 두어가지고 일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기초적인 행정 단위를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읍과 면 같은 경우는 마을보다는 상당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은 이제 해체가 됐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열리던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 면을 기초로 하는 단위를 실시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은 해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읍장이라든지 면장 같은 이런 자리에 지방의 유력 인사를 앉힘으로써 그러니까 면장의 유력 인사를 앉힘으로써 이 사람들이 일본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게 하면서 친일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단 통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단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은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헌병 경찰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 무단 통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헌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병. 네,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입니다. 군인들의 경찰. 그래서 군대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을 일반 백성들의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폭력이라든지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헌병 경찰들이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즉결 심판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수속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바로 내리는 것을 즉결 심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즉결 심판권은 구류라든지 태형이라든지 아니면 30일 미만의 징역형.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범죄자들은 재판이라든지 법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병 경찰이 즉결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163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료실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게 바로 직결 심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가지고 경찰이 직접 경찰서 안에서 직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병한테 뭔가 잘못 보인다거나 헌병 앞에서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이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구류라든지 태형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류는 30일 미만의 징역형을 구류라고 하고요. 태형은 말 그대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도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이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만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조선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만 이 태형을 내려가지고 폭력, 아주 원초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한국인들의 저항을 막아보려고 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형령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헌병 경찰이 일반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결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본이 식민 지배를 시작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일반 관리, 즉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원, 선생님들에게도 제복, 즉 군복을 착용하게 하고 칼을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3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든지 한국인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권들을 박탈했고요. 한국인이 발행하던 모든 신문을 폐간을 시켰고 정치단체라든지 학회와 같은 한국인이 구성한 단체는 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모든 단체를 해산했기 때문에 심지어 친일 단체였던 일진회마저도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한국인들의 모든 활동을 억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교육활동에서는 초보적인 교육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고등교육, 여기서는 이제 중등,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의 교육이 거의 부재했었고, 그러니까 국립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만 거의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지 않고, 심지어 1910년대에는 한국에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럴 정도로 고등교육이 부재했던 것이죠. 반면에 보통교육이라든지 실업교육은 많이 실시를 했는데, 보통교육은 지금으로 치면 초등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실업교육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농업학교나 공업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만 편성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일본의 자본가들이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많이 가르치고 기본적인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취업을 했을 때 노동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실업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도 일본은 6년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4년으로 아주 대폭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졸업해서 노동자로서 일본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깔려 있는 교육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본이 조선을 약탈하려고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왜 실시를 했고 어떤 사업이냐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토지조사 사업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토지를 조사해서, 그죠?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토지가 누가 소유한 토지냐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된 광무개혁에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한 거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명분은 뭐냐? 즉 일본에서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왜 실시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것과 다르죠. 그래서 명분보다는 이 실제 목적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은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그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식민지 지배에도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민지 지배에 드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한국인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세를 확보해서 공정한 지세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이 지세를 정확하게 내게 이 지세를 확보해가지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식재 목표고, 자,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약탈하겠다는 거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증명하지 못한 토지는 전부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토지를 직접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과정을 보시면 1902년에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일본 총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자, 자료 1번에 토지조사 사업이 나오죠. 자, 토지조사령을 보시겠습니다. 자,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불령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자, 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주소, 성명, 명칭,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그 다음에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하는 신고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는 농민들은 실제로 신고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본관의 관청이 토지조사국장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던, 즉 대한제국이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는 일본한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조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유지는 대체로 일본한테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 데다가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소유자가 직접 자신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신고를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통감부가 국유화한 황실 소유의 토지는 조선 총독부로 전부 다 편입이 돼서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이 소유하는 토지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농민들이 신고하지 못한 토지도 결국은 누구 땅이 된다? 일본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국유지가 조선 총독부로 넘어갔고 신고하지 못한 토지도 다 일본의 소유가 됐어요. 일본 소유가 된 토지는 어디로 가느냐?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일본이 세운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농민들이나 지주들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많은 일본의 지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주의 소유권을 굉장히 강화를 시킵니다.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를 시키면서 뭘 무시하냐면 한국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무시합니다. 자, 여기서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작농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가지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소작료를 내면 그 토지를 거의 영원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농민들은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만 제때 내면 아무도 이 경작권을 방해할 수 없고 심지어 지주라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 한국 농민들이 가지는 하나의 권리였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제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주의 소유권이 너무 강하고 경작권은 무시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농민들이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소작용이 되는 것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경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소작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대체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작농은 지주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주의 말을 안 듣고 소작료를 올렸는데 그 소작료를 제대로 안 낸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소작농은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농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가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토지가 일본의 소유로 넘어갔고 일본 지주들의 소유권을 강화해주기 위해 가지고 경작권이 상실이 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산업 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1910년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공표해가지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는데요. 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허락을 받지 않으며 회사를 세울 수 없고 회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저항하는 기업이 된다면 총독이 강제로 그 회사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회사령의 목표고요. 자, 회사령의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일본도 1910년까지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일본 국내외 산업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산업 이런 것들은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되 일본 자본이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조선 총독이 적절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산업의 약타를 보시면 어업령, 산업령, 조선광업령이 이제 공포가 되는데 자, 어업령, 산림령, 조선광업령 끝에 영자가 붙죠. 이거 회사령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업이라든지 산림 채벌이라든지 광산 채굴을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조선 총독은 일본인들에게 이 산업을 허락을 해주겠죠. 그래서 각종 자원을 일본인이 독점을 한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자, 자료 4번 일제의 경제지배에서 민족별 광산 생산량을 보세요. 1911년에는 한국인도 좀 있었고 일본인의 비중이 20%밖에 안 됐는데 1917년이 되면은 일본인의 비중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원을 독점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자본으로 조선식산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해서 금융의 침탈을 강화하고 기관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철도나 도로, 항만시설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나 도로, 항만시설을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이나 자원을 일본으로 많이 이탈을 해가고 일본의 상품을 빠르게 한국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산업도 확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제월 식민지 통치 방식과 경제 침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를 했으니까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서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